불교 수행자나 성불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 자신이 불교를 좀 수행을 오래 하시거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행이 진척이 없는가? 왜 나는 깨닫지 못하는가?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불교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나 방해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걸 믿고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병입니다. 자, 이 질병에 걸린 분은 불교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불교 채널을 한 이후로 자주 제가 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연기, 연관돼서 일어난다. 근데 이 불교 방송, 지금 저처럼 깨달음의 비밀 뭐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도 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분은 좀 드물 거예요. 즉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것에 뭐 누군가는 자기가 연기라고 하면 12연기를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텐데 12연기는 연기가 아닙니다. 예, 그거는 연기가 아니고 연기는 연관되어서 일어난다. 이것이 연기입니다. 그게 그 말 아니냐? 전혀 다릅니다. 12연기는 그건 그냥 동화책이고요. 그건 소설이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12연기는 갖다 버리세요. 버리고 연기는 연관되어서 일어난다. 이게 연기입니다. 연기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무상, 무아입니다. 무상, 항상하지 않다. 무아,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무상, 무아, 연기 세 가지는 같은 현상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 뿐 같은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그런데 무상, 무아, 연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도 알고 있어. 내보고 물어봐. 내가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 내 연기가 뭔지 설명할 수 있어. 근데 그분 중에 자기가 깨닫았어. 나 아란이야. 나 탐진치만에 불꽃이 꺼졌어. 나 해탈했어. 나 열반에 들어있어. 그런 분들 좀 있을까요? 예,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착각을 하고 있거나 내가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거나 사기꾼이거나 사기꾼 많아요. 정말 사기꾼 많습니다. 사기꾼이거나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주 대다수의 불교 수행자 또는 불자들은 자신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깨달음, 우리가 이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들어두셔야지 여러분께서 엉뚱한 우물을 파고 있으면 시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파야 되는 우물이 무엇이고 내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목표점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앞 영상인 깨달음의 구조 파트에서 여러분께 불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앞에 간략하게 1시간짜리 영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깨달음의 구조입니다. 자, 오늘은 이겁니다. 오늘은 자, 깨닫는다고 하는데 그럼 깨달음이란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야? 이거 환상을 갖고 있으면, 깨닫는다는 것에 환상을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 없는 공안을 모두 다 즉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다 아는 사람, 깨뚫는 사람, 또는 깨달은 자, 뭐 우주의 진리를 아는 자, 모든 것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자, 어떤 선문답에도 즉시 대답하는 자, 뭐 이런 상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깨달았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깨달은 자가 아닙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 부처님이 혹시 뭐 공안을 깨달았다 그런 말 하신 적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부처님이 수수께끼같이 물어보고 수수께끼같이 대답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건 현학적인 언어의 장난으로 상대방을 떠볼 수는 있겠죠 여러분이. 근데
진짜 깨달은 자는 상대방을 현학적으로 떠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물어보지. 여러분 생각에 이 깨달은 자가 당신을 놔둬놓고 현학적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물어볼 것 같아요. 너 누구야? 하는데 그게 있는 그대로 물어보는 거지 그 현학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 대답을 뭐 자기가 현학적인 대답을 멋있게 뭐 시적으로 막 있어 보이게 막 그런 말을 하면 그게 깨달은 것 같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뭐 하나도 전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기가 깨달았는데 남한테 내 깨달았으니까 너는 깨닫지 못했다고 막 현학적인 말을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깨달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자기 만족 도취에 빠져있는 깨달은 착각하는 착각이니까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말로서 그 사람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그냥 깨달은 척하는 사람이에요. 선문답에 즉각 대답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다. 공안에 모두 대답할 수 있다고 깨닫는 게 아니다. 그런 허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공안이라고 뭐 108가지만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 온갖 수 없는 공안을 말하면 상대방은 바로 즉시 대답해야 된다고요? 어떤 아라한 둘이 만나가지고 아라한 둘이서 서로가 수수께끼 같이 자기 생각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막 말하면 서로 통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꿈속을 꾸고 있으니까 옛날 책에 뭐 선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잠도 안 자고 어쩌고저쩌고 뭐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 뭔가 신비하고 뭐 알 수 없고 막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무조건 대답해야 되고 다 알아야 되고 이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부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헛소리예요, 한마디로. 자, 이제 한 발 더 들어갑시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이 깨닫는 데는 답변보다 질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거는 심지어는 아라한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답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정해준 답변이 중요하냐 아니면 나의 질문이 중요하냐 어느 쪽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100% 정답, 즉 진리, 진실을 알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이거는 인간에 대한 제가 아라한이 뭐라고요? 스스로 초딩인 줄 아는 초딩, 스스로 사람인 줄 아는 사람, 스스로 동물인 줄 아는 동물이거든요. 인간은 우주에 만약 진리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 진리를 내가 100% 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진짜 아라한은 뭐냐면 내재적 의문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아라한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게 끄트머리 나야 되는데 지금 바로 많이 나와버렸어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깨달으려고 해도 지문이 있어야 되고 완전히 깨달았다. 이제 부처야. 그에게 이제 알게 됐어. 이제 탐진치만이 꺼졌어. 그럼 그 사람의 가슴속에 지문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 사람이 세상에 아무 질문도 없고 다 알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슴속에 수없는 질문들이 넘쳐날까요? 이 세상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구 반대편이 이스라엘에 하마스에 공격을 하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우리 어머니가 노모인데 집에 돈이 없어. 내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질문이란 것이 아라한 부처가 되면 질문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진짜 확연하게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꺼지지가 않아요.
세상의 호기심에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토의 토론이 되고 계속 세상에 대해서 관찰하고 내 마음도 관찰하고 상대방도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깨달은 걸 전달해 주려면 어째야 돼요?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채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고려하고 수없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뭔가 물어봤다 이거예요. 그게 즉시 대답한다고요? 즉시 대답해서 그 사람이 돈 받아요? 알 수 없는 질문하면 그 사람이 깨달아요? 아니 찌르기 위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할 수는 있죠. 상대방에게 네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데 그것은 즉각 대답하고 즉각 알고 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대답 한마디 안 하면은 모르는 것 같죠. 대답 한마디 안 해도 돼요. 그런 엉뚱한 질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너 누구야? 했다 칩시다. 내가 그걸 말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대답 안 해도 돼요. 자기가 알면 대답 안 해도 돼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중요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질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처라는 것은 계속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라한요? 아라한이 최종 경지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라한은 계속 깨닫는 겁니다. 계속 깨닫는 거예요. 왜? 내재적 질문이 계속 있으니까. 제 질문 이야기를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교 수행을 했어. 불교 수행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깨달음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 이거 오래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 보통 이거 단어를 예류과라고 합니다. 예류과. 과는 이제 그 결과, 그러니까 예류, 깨달음의 흐름, 예류라는데 깨달음의 흐름에 물결에 들어섰다 이거예요. 그것에 가는 길이 있고 도착한 게 있는데 가는 길은 말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결과, 예류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그래서 간단하게 네 가지 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예류과만 이야기합시다. 자, 내가 깨달음의 길에 들어섰어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예류과에 들어섰어. 내 질문과 그 질문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한 사람. 예류과라는 것은 내 의문과 질문, 내가 몰라서, 내가 착각해서, 내가 엉뚱한 거 집착해서 그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사실을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한번 알아채고 이것 때문에 괴로웠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바뀌어요. 놀랍도록 바뀝니다.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 예류과에 들어갑니다. 즉 깨달음의 흐름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내 가슴에, 내 머릿속, 내 마음에, 내 견해의 문제, 나의 착각 때문에 내가 괴로웠다라는 사실을 한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다른 문제점을 그와 같은 패턴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과정 자체는 바로 이 내 문제의 해결이 뭡니까? 질문과 질문에 대한 알아차림. 이 과정의 반복이에요. 이게 이제 말로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제 개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제가 대학교를
이제 다니던 94년도, 네, 93년도에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93년도를 이제 학기를 둘 다 마치고 1, 2학기 마치고 2학년 되기 전인 겨울방학 때 혼자 불경을 보다가, 예, 그때 이제 한참 제가 괴로웠었거든요. 이제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뭐 대학교 1학년을 마친 자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됐겠죠, 인생이. 예,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하고 싶은 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들끓고 막 절망과 괴로움과 막 우울과 막 온갖 것 속에서 원망과 이런 가슴 속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어떤 인연에 따라 하루에 잠을 4시간만 자보라는 이 삼촌, 아는 삼촌, 아버지의 제자분이었어요. 아는 삼촌이 이제 권유를 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에 4시간을 자려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 최소 7, 8시간 잤는데 4시간을 자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집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딴 거 뭐 다른 걸 하다가, 그때는 아직까지 집에 컴퓨터도 없을 때였어요. 저한테. 제가 집에 컴퓨터도 없을 때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집에 가져다 둔 책장에 있는 불경이 손에 이제 잡히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평생에 있어도 한 번도 관심도 안 두고 손을 뻗어보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잠을 안 자려고 하다 보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것저것 딴짓을 하다가 이번에는 어쩌다가 어느 날 그날따라 그 경전이 손에 잡히는 겁니다. 근데 그 경전의 내용이 처음 시작이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인생은 괴롭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참 괴로울 때니까 그거는 일단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전에 들었다면 별로 안 하다쓸 거예요. 근데 내가 한참 괴로울 때니까 인생 괴로워. 그래, 괴로운 거 맞아. 내가 지금 괴롭지. 그 다음에 이야기가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세상은 이러한데 너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서 괴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는 그런가? 그래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기를, 세상이 무상한데 무상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왠지 그게 딱 마음이 와닿는 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2번이나 전학을 했거든요. 근데 전학할 때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랑 헤어지기 싫은데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되니까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그걸 2번이나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친구도 별로 없고 이제 좀 그런 헤어짐을 자주 겪은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에 다니다가 해운대 쪽에 있다가 또 이제 고등학교는 또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3년도 또 만났던 친구들 또 헤어졌죠. 이와 같은 게 반복됐었어요. 이제 좋았던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뭐 등등 헤어져 왔던 것을 내가 느껴왔단 말이에요.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질 수 있구나. 나는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졌구나.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맞네. 그렇다 이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기 싫은데 다시 만난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에 그런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저 꼬라지 보기 싫은 저 친구를 또 보네. 또 만났네. 가만 보니까는 괴로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원래 그러한 세상인데 너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진짜 그러네. 이제 그때부터 이게 진짜 맞는 말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하나 둘씩 뜯어봅니다. 무상하다 했는데 항상하지 않다. 항상하지 않다. 항상하지 않다. 내가 항상 하지를 바랬는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때쯤인가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되기 싫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던 거예요. 지금이 너무 좋다 이거죠.
그러고 보니까 난 나이 들기 싫은데 나이 들고 있는 거예요. 벌써 어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집안이 가난한데 나는 집안이 가난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생각한단 말이에요. 집안이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구나라는 것이 갑자기 와닿았어요. 내가 집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 엄격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집에 돈이 없어서 내 맘대로 못하는 거 원망하고 뭐 등등을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망을 하고 있었던 내 마음이 가만 보니까 가난한 건 가난한 건데 나는 가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쭉 나기 시작하더만 그때부터 이제 내가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들, 대학교 다니면서 나는 뭐 미팅도 자주 놀러 다니고 소개팅도 자주 하고 뭐 술도 자주 만나 다니고 근데 그거 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집에 돈이 없으면 돈 없죠. 오늘 이제 아르바이트 하죠. 아르바이트 하니까 더 친구들 더 자주 못 만나죠. 학비 돼야 되니까 뭐 물론 1학기 때는 장학금 타서 1학기 뭐 하고 2학기 때도 이제 뭐 딱히 필요 없었는데 어쨌든 생활하려고 또 아르바이트를 뛰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원망과 그러고 싶은 나의 욕구와 욕망과 그러지 않은 세상을 계속 보게 된 거예요. 느낄 때마다 눈물이 주룩주룩 나니까 막 그때부터 이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내가 뭘 바라고 살았나. 고등학교 때 바랬던 거, 중학교 때 바랬던 거, 어렸을 때 바랬던 거, 부모님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 내가 겪어왔던 것들 중에 무상한데 무상하지 않기를 바랬던 세상은 이런데 이렇지 않기를 바랬던 것들을 하나도 떠올려 보니까는 내가 그래서 괴로웠구나 그때. 그런 것들이 막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아마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눈을 감고 이제 과거를 회상도 막 하면서 이제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거의 시간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 막 뭐 30분, 1시간은 울었던 것 같아요. 계속 울면서 계속 이 과거를 살펴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살던 집이 2층 주택집에 2층에 새 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2층에 위에 옥상이 있거든요. 옥상이 추운 겨울인데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폼 잡으면서 탁 앉아가지고 마음에 그렇게 그 평생을 자기 살아왔던 인생이 주마등같이 여러 가지가 지나치면서 내가 그래 이렇게 괴롭게 살았구나. 내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남들이 뭐다 부르든 저는 요즘에 이제 말하기를 저는 그때 예류가에 들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가 그때 예류가에 들어서 대략 한 1년 정도,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 정확하진 않으니까 그 정도쯤 동안 아주 마음 편하게 일종의 평소에 초선정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초선정 상태가 마치 일상생활에 마치 이렇게 유지되는 것 같은 그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아주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계속 됐으면 그거 한 방에 만약 다 됐으면 그 사람이 한 방에 다 됐으면 됐겠죠. 근데 그럴 리가 보통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반대로 말하자면 내 의문의 깊이만큼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 의문 질문이 어디 있어라고 누군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당신의 방금 말한 과정에 질문이 어디 있었어? 책에 있는 거 보고 당신 안을 들여다봤을 뿐이지 당신 인생을
근데 왜 들여다봤을까요? 내가 어떤 현실은 이러는데 나는 이러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과연 그럴까? 책에서 봤는데, 책에서 본 것을 내 인생을 내가 최근에 괴로웠던 사실, 내가 학점을 낮게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며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나를 말리고 했던 나의 최근의 현실들 보면서 그렇네.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진짜 그런가라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런가라는 질문을 하나씩 대조해서 확인해 본 거예요. 하나씩. 내 인생에. 진짜 현실이 있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내 마음 때문에 괴로웠는가? 헤어지기 싫었는데 헤어졌어야 했는가? 그래서 괴로웠는가? 세상은 무상한데 무상하지 않기를 바랬는가? 질문을 하나씩 던져서 대입시키면 내 자신에게. 근데 볼 때마다 어떤 괴로움이 그건 그것 때문에, 저건 내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바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날 때마다 눈물이 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에 지문이 있었던 거죠. 나는 무엇을 바랬는가? 현실은 내 바램과는 반대편에, 현실은 현실이고 그런 것은 그런 건데 그러고 싶은 나의 마음으로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나는 이러고 싶은데,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이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한 거는 현실인데 가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갑자기 부자가 됩니까? 그럼 문제 돼요. 그럼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돈을 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 갑자기 내가 받았던 이것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눈물 흘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는 질문들을 던졌던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 2시간, 1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수없는 질문들을 내 인생의, 과거 인생이 쫙 펼쳐지면서 마치 영화 파노라마 같이 막 뭔가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막 줄줄 흐르면서 막 그때도 그랬지 이러면서 막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흘러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질문이 있는 겁니다. 질문. 그 질문이 없으면 깨닫는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예류가 상태에 처음 들어섰을 때 현상이고,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아마 이제 94년 정도였을 거예요. 94년 이제 학기 중에 였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4년이냐 95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다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95년 정도였겠구나. 대학교 3학년 정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날 그 학교에서 각 과마다 과대항 이제 농구 시합을 하더라고요. 과대항 농구 시합에 제가 나가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제 실력이 안 되니까 이제 아예 그냥 제외됐고, 게다가 과 생활도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뽑아줄 리가 없죠. 어쨌거나 과 생활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맨날 동아리 가서 불교학생회 가서 살던 사람인데 무슨 과에서 뭘 자기 인물을 주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거기에다가 너 실력이 더 너무 더 잘하면, 눈이 띄게 잘하면 또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는 학원을 싣고 근데 끼워주지 않으니까 약간 부러운 마음이 있었겠죠. 자, 그 중에 이제 어쨌거나 시합을 하니까 막 박수치고 응원하고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 잘한다고 박수 치고 옆에서 여자들이 깍깍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나도 같이 와 잘했다 나이스 우리가 응원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도 저게 뛰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끼워주지? 라는 생각이 싹 스치고 지나가면서 갑자기 살짝 우울해졌어요. 감정이 탁
우울해지고 어떤 실망감, 우울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심. 이런 것들이 가슴속에 싹 들고 기분이 탁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과 대항전 마치고 이제 헤어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그날따라 원래는 이제 평소 돈이 없어서 맨날 집에까지 걸어갔는데 부산대학교에서 동네까지 맨날 걸어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돈이 있어서 어쩐지 돈이 있어서 버스를 탔어요.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떠올랐던 감정, 그러니까 우울함, 기분이 나빠지는 그 과정, 그리고 질투심 등등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왜 그랬지? 이제 의문이 질문이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우울해졌지? 내가 왜 기분이 나빠졌지? 왜 질투심이 들었지? 왜?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근데 창가를 지나가는데 창에 앉아서 어쩌지 또 운이 좋아서 또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버스에서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면서 이렇게 있다가 눈을 싹 감고 이제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시점, 내가 마음이 바뀌었던 그 시점에 그 기분이 탁 들었던 그 시점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왜 그랬지? 왜 그때 내가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었구나. 근데 잘 보이고 싶었는데 나는 찌끄레기로 취급받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빠졌구나. 나도 저기서 뛰어다니면서 칭찬받고 싶구나. 나도 잘난 사람이고 싶구나. 내가 그렇구나. 그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딱 알아챘어요. 그 순간 갑자기 우와, 그랬구나. 도대체 왜 내가 그런 생각 갖고 있었지? 언제부터? 그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찾아가니까 가만 보니까 평소에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대화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뭐 서로 운동 열심히 했다 이렇게 간걸 뭐 서로 자랑하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내 어제 팔굽혀펴기 30개 했어. 그러면 옆에 나는 어제 한 25개 했는데 이야기 듣다가 나는 어제 35개 했어. 10개가 갑자기 뻥튀기가 돼서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만 보니까 내 평생에 그 나이, 평생에 해봤자 그 나이밖에 안 되겠지만 22, 3살밖에 안 되지만 23살 인생 동안에 친구나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와 같은 과장해서 말이 원래 사실보다 더 과장돼서 말이 꺼내서 나오는 것이 자주 반복됐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반복했었네. 언제부터? 이제 들어가니까 재수 때도 그랬던 것 같고 대학교 1학년 때 재수 때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중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쭉 들어가니까 와, 초등학교 때도 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남한테 박수를 받고 싶었다라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기억이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호명을 하면 앞에 나가서 뭐 개근상도 받고 뭐 성적 우수상도 받고 모두 뭐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상을 받는데 나는 한 번도 앞에 나가서 상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국민학교 때. 그러니까 나도 나가서 박수를 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 받고 싶은 거죠. 우쭈쭈.
근데 우쭈쭈 칭찬을 받고 싶은데, 잘 나가고 싶은데 한 번도 상장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조금 그때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나도 받고 싶다 이거죠. 부럽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됐는데 이제 어머니가 나의 그 마음을 엄마한테 이야기했겠죠. 어느 날 엄마, 내 상장이 받고 싶어. 왜? 뭐 박수 받고 싶고 상장 받고 싶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니 중학교 가면 공부만 잘하면 상장 받을 수 있어 라고 저를 꼬드긴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요? 그래, 공부만 잘하면 우량상, 우등상 같은 상을 줘. 매월 시험을 쳤고,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가 매월 말 시험을 쳐서 그때 시험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뭐 우량상, 몇 점 이상이면 우수상 등의 어떤 상장을 주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그때부터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1학년 1학기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매일 학교 수업을 마치고 혼자 공부하겠다고 해운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문제집 풀고 교과서 보고. 이제 첫 달은 상을 못 받았는데 두 번째 달부터 상을 받기 시작했어요. 첫 우량상을 받았을 때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상을 이름을 윤덕만 딱 부르는데 예 하고 딱 일어나서 앞에 가는데 그 얼마나 그 우쭈쭈 하는 마음에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가서 상을 딱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주 받다 사람 아무것도 아닐 텐데 가서 상을 받고 감사합니다 받고 나오는데 박수치자 해가 박수 받고 나오자 웃으면서 속에서는 내가 낸다는 생각에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쩌겠어요. 그때부터 중학교 1학년 마칠 때까지 매일같이 학교 수업을 마치면 쪼르륵 도서관에 달려가서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맨날 1년 내내 칭찬받고 싶어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공부를 했었는가? 내가 그때 왜 공부를 했는가? 칭찬받고 싶었구나. 잘나고 싶었구나. 내가 너거보다 잘났어. 내가 대단해. 우쭈쭈 해주기를 정말 대단해 라고 쭈쭈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대학교 3학년인데 농구 시합을 보고 있는데 나도 농구 시합을 뛰고 싶은데 못 뛰어줬다고?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네. 근데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어쩌다가 그때 그러면 그 상황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미 최소 중학교 1학년, 최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3학년이 되는 그 시기까지 수도 없이 친구, 후배, 선후배 만날 때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행위, 내 생각에 기저에 내가 잘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서 어떤 행위가 나왔을 텐데 한 번도 제대로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한 번도 제대로 의문을 던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내 감정의 변화를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의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왜 기분이 나빠졌지? 언제부터? 쭉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통째로 그냥 뭡니까? 내 인생의 가치관. 나는 잘나고 싶었구나. 잘 보이고 싶었구나. 우쭈쭈 받고 싶었구나. 칭찬받고 싶었구나. 와, 갑자기 막 그게 너무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그 생각 속에서 빠져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거의 말할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충격이 전해졌어요. 저한테. 버스 타고 가서 이 생각하고 있다가 그랬나? 진짜 그랬나? 그러다 갑자기 황당하고 그때부터 또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내가 잘 보이고 싶었구나. 오메. 그게 제가 예류가 상태에서 스스로의 뭔가 알아차려서 자기 인생이 또 바뀌는 두 번째 경험에 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것이 내가 잘 보이고 싶었다는 나의 마음 때문에 내 모든 행위, 말, 습관, 모든 것, 내 인생의 그 어떤 이런 것까지 마구 거기에 휘둘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버릇처럼 가장하는 것은 스스로는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젯밤에 30개 팔굽혀펴기 한 거를 오늘 밤 35개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는 자기가 과장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장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내가 잘 보고 싶다는 알았다는 사실은 이미 내 머릿속에 평생을 그래 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진짜 오래전부터 잘 보이고 싶어서, 잘나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래 해왔구나. 자, 알아챈다는 것이, 깨닫는다는 것이, 이게 뭔가 엄청 신비한 것이라거나 신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뭡니까 이거? 이거 사실 1 플러스 1은 이하라는 것을, 1 플러스 1은 이하를 외워서는 1 플러스 1이 이하 외워서는 1 플러스 2를 3으로 계산할 수 없죠. 근데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을, 원리를 이해하고 패턴을 이해하고 덧셈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1 플러스 3도 계산을 천천히 하더라도 4가 나오고, 그러면 6 플러스 5가 11이 되는 것도 천천히 계산하면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이것이 숙달되느냐 아니냐는 별개로 치고, 이 패턴을 알아채는 것, 진짜 아는 것, 여러분이 연기를 책에서 연관되어서 일어납니다 라는 것을 책에서 본 거는 1 플러스는 2다 라고 했을 때 1 플러스 1은 2가 되네 라고 봤을 뿐, 실제 세상이 연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이것이 연기적으로 일어난 것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거나 이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는다 게 딴 게 아니고 결국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신비주의라 하거나 다른 사람만 하면 다 헛소리예요. 그냥 내가 하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무엇을 알게 됩니까? 패턴을 아는 거예요. 패턴을. 제가 두 가지 패턴을 지금 제가 알게 된 패턴을 말했죠. 하나는 뭡니까? 세상은 이런데 나는 이렇지 않기를 바랬던 나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패턴을 알아차리고 그 패턴이 적용되는 경우의 수를 내 인생을 쫙 돌이켜서 한번 훑었죠. 그게 모두 다 훑지를 못했겠죠. 사람이 기억을 다 할 수 있을 리는 없을 테니까. 그런데 사람의 기억에 남아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감정의 요동을 쳤던 어떤 순간들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그쵸? 기분이 나빴던 순간, 우울했던 순간, 슬펐던 순간, 화났던 순간, 어떤 순간들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들, 고통스럽거나 어쨌든 감정의 격변을 겪었던 그 순간들은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대입해서 그때도 그랬구나 패턴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왜 기분이 나빠졌을까?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왜 평소에 사람들 말할 때 과장해서 말을 하는가? 왜 그런 버릇이 있었는가? 오늘 과장해서 말했던 것은 기억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친구들이 이야기하든 선후배 이야기하든 부모와 이야기하든 누구와 이야기하든 자기가 과장해서 말했던 것은 자기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과장해서 말해왔던 버릇을 이것 때문에 내가 과장해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과거에 그래서 그때도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그런 행위를 해왔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는 남에게 잘 보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그래서 내 행위와 내 인생의 어떤 모든 것들이 그렇게 결정되고 해왔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결국 이제 두 가지 패턴을 본 거죠. 네, 두 가지 패턴을 본 겁니다. 말하자면 불교는 패턴의 이해예요. 깨닫는다. 깨닫는다. 무엇을 깨닫느냐? 마음의 패턴, 생각의 패턴, 패턴을 흘러가는 세상의 패턴, 연기적이다, 무상하다, 무아하다. 이걸 그냥 단어로 연기적이야, 오케이. 근데 연기적인 것을 세상에 적용을 해볼 수 없다. 뭡니까? 당신은 연기를 모른다.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항상하지 않아서 내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럼 당신은 무상을 모른다. 당신이 무아하다. 무아 들었다. 그거 머리는 이해했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무 영향 안 미친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왜? 왜 못 얻을까요? 무상, 무아, 연기를 내 인생에 대입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하고 내 문제에 해결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 알아차리는, 사무치는 깊이가 깊을수록 덧셈을 1 플러스 1을 10만, 10 플러스 10만을 해도 20만이 된다는 것까지 어떤 경우에 덧셈을 해도 덧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덧셈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되면 이제 덧셈에 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깨달은 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제를 더 들어봅시다. 고대 그리스에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원전 한 200년 정도의 삶입니다. 200 몇십 년 삶인데, 아르키메데스는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지렛대를, 큰 지렛대 갖다 주면, 거대한 지렛대 갖다 주면 지구조차도 내가 들어 올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렛대 원리라든가 또는 뭐 파이, 이제 원주율에 대한 계산을 조금 더 아주 과학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이 아르키메데스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유레카 일화입니다. 유레카가 뭡니까? 발견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화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제 두 가지 이야기는 사실이지만 제 개인의 과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 사람이 실제 그랬는지 아닌지 알 수 없죠. 그리고 지금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치게 된 과정이 재미납니다. 아르키메데스에게 자기 왕관을 만드는 왕, 즉 이 아르키메데스가 있던 곳의 군주, 조그만 도시국가 군주죠. 군주가 왕관을, 금을 줘가지고 대장장이 보고 내 왕관을 만들어달라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순금, 내가 준 금으로만 만들었는지 다른 거 섞어서 만들고 남은 금은 빼돌렸는지 궁금하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준 금으로 다 만들었는지 알아봐달라 하고 의뢰를 아르키메데스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왕관을 우그러뜨릴 수 있다면 이것이 문제 아주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은이나 다른 어떤 물체가 다른 금속이 섞였는지를 확인하려면 어쩌는 게 가장 좋습니까? 물체, 금속마다 같은 무게라도 같은 무게의 금속 두 개를 부피가 다르다는 것을 이때 당시에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일종의 비중이죠, 비중. 즉, 금과 은을 같은 1kg짜리 1kg으로 만들어서 올려놔도 이 두 개는 무게는 같아. 근데 부피는 금이 더 비중이 높은 거니까 은은 부피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왕관을 우그러뜨릴 수 있으면 동일한 무게의 금과 비교해보면, 부피 비교해보면은 딱 봐도 표가 나죠. 근데 왕관을 우그러뜨릴 수 없잖아요. 왕관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왕관을 그 모양 그대로 요 왕관의 무게는 알 수 있으니까, 재면 되니까 무게는 알 수 있는데 이 부피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관의 부피를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요즘 같으면 뭐 적분을 하건 미분을 하건 뭐 어떤 방법식을 해가지고 막 수학적으로 하든 부피를 계산할 수 있겠지만, 이 부피를
당시 아르키미데스가 계산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왕관의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 아르키미데스가 고민을 합니다. 이 부정형, 즉, 이 정사각형도 아니고, 그쵸? 뭐, 2 플러스 2 가로 세로 사각형이면 육각형이면 그 부피 바로 나올 텐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울퉁불퉁한 왕관의 이 도대체 부피 어떻게 알냐, 이거요. 와, 어떻게 저 왕관의 부피를 알 수 있지? 왜 계속 골똘히 의문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가 어느 날 욕탕에 갔는데, 욕탕에 맨날 첫날 들어가던 욕탕이에요. 그날도 욕탕에 물 채워놓고, 따뜻한 물 채워놓고 몸이 쫙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면 왕관의 부피를 잴 수 있을까? 쫙 들어가서 물이 쫙 넘쳐서 쫙 하고 쏠면서 바닥에 다 펼치는데, 방금 뭔가 번뜩한 거예요. 내가 몸이 들어가는데 물이 욕조 밖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갑자기 번뜩했다는 겁니다. 일화예요. 실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하지만 일화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에게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왜? 부정형의 울퉁불퉁한 것의 부피를 어떻게 잴 것이냐에 대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부피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 몸을 착 넣었더만 물이 그냥 쫙 펼쳐, 내가 들어간 몸의 부피만큼 물이 넘쳐나더란 거죠. 내가 물 속에 차지한 물은 특성이 어떻습니까? 어떤 부정형이라도 싹 달라붙어서 꼼꼼하게 촘촘하게 표면에 다 달라붙기 때문에 물 속에 들어간 물체의 부피는 그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밀려난 올라간 물의 높이만큼의 부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물 속에 뭐든지 넣으면 어떤 부정형이 해도 왕관이든 내 육체든 내 육체 자체도 부정형이잖아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계산 간단하게 해가지고 부피 잴 방법이 없죠. 근데 내 몸에 들어간 몸의 부피만큼 물은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레카! 알았어. 물 이용하면 돼. 물 속에 동일한 무게의 왕관과 동일한 무게의 금을 넣었을 때 올라온 물의 높이가 같으냐 마느냐, 이거 비교해보면 이게 같은 물체인지 아니면 이게 다른 게 섞였는지 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아르키미데스가 비중으로 활용하는 방법, 물을 써서 비중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의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목욕을 얼만큼 했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공중목욕탕, 우리 요즘에는 거의 공중목욕탕에 요즘 안 갑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공중목욕탕에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공중목욕탕을 수도 없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비중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어요. 부피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왜? 저에게는 그와 같은 질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의문이 없으면 인연이 닿아도, 현상이 닿아도, 눈에 보여도 질문이 없으면 그것은 지나갑니다. 나에게 내재된 질문이 없으면, 의문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의문을 해결해 줄 현상이 다가와도 나에게 그 관심사 밖의 것이면 그 현상은 어떠한 나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내가 의문을 갖지 않으면 나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의 불경 봐서 다 알아. 나 연기를 알아. 나 무상을 알아. 나 무아를 알아. 책에 적혀있는 거 알아. 그래, 마음 먹은 대로 되지. 모두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지. 다 알아.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 그쵸? 그리고 그래, 윤회. 그래, 윤회 한다네. 그렇네. 계를 지켜. 그래, 착하게 살아. 그럼 된대. 그럼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요? 그래서 뭐가 해결돼요? 그래서 수행이 진척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도 수행 진척이 안 됩니다. 왜? 의문이 없으니까.
내 마음의 감정의 변화, 행동의 변화, 세상에 대한 이해, 의문이 없는데 당신에게 어떤 현상이 앞에 지나쳐도 당신은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인류의 인간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간 세상은 질문에 의해서 원리 원칙이 도출되고 이 세상이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불교의 깨달음도 질문과 의문이 없으면 수행은 하나도 진척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부처님이 깨닫는 것을 부처님이 전달해 줬다 칩시다. 이래. 그쵸? 그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이 1 플러스 1은 2라고 외웠어요. 들었다 이거. 그래 그렇네. 근데 내가 적용을 못한다. 왜? 당신은 그것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적용이 되는지, 왜 그런지, 왜 그렇게 마음이 드는지, 왜 지금 이 순간에 이야기하는지, 왜 사람이 탐진치만에 가득 차 있는데 탐진치만에 불이 꺼진다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나는 화가 나는지, 화난 것이 왜 났는지, 왜 우울한지. 질문을 안 던지면 답이 안 나와요.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내가 뭐 안다. 제가 앞 영상에 뭐라 했어요? 깨달음의 구조에서. 불교의 시작은 뭐라고요? 내가 모를 수 있어. 내가 착각에 빠질 수 있을 수 있어. 질문과 의문을 던지지 않으면 불교는 시작도 못한다. 내가 알고 있어. 책에 적혀 있네. 여기에 맞는 것 같네. 답을 내리잖아요. 답을 내리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알고 있는데 뭘 궁금해해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초등학생인 줄 아는 것이 아란이라고 했는데 스스로 자신이 초등학생인 줄 모르면서 자기는 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알아, 다 알아.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불교 오래 했다는 사람, 수행 많이 했다는 사람, 오만과 아만에 가득 차가지고 질문과 의문이 가슴에 부처가 되면 될수록 뭐가 된다고요? 하심이 되고 부처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가슴에 의문과 질문이 쌓인다고요. 의문과 질문으로 살아가요, 사람은. 그래야 과학적이 되고, 그래야 토론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은 그냥 당신 생각에 그냥 빠져 살아가는 거지. 근데 뭐 깨달았다고 하면서 뭘 깨닫긴 뭘 깨달아. 마음대로 아무 때나 자기 잘 모르는 역사적 사실도 모르는 거 아무 때나 말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렇다고 이야기해. 그렇게 뭘 그래, 그렇게. 뭘 꼭 뭐 대답을 바로 즉시해야 된다고. 뭘 대답을 바로 즉시하긴. 머릿속에 그냥 똥밭에 구르면서 깨달았다고. 여러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수행에 진척을 생길 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면, 암안심에 찌들어 있으면 깨닫는 거는 지난합니다. 깨달음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 질문의 특성, 이제 다른 특성을 또 하나 더 이야기해 봅시다. 요번에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뭐 실제 인물 중에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말을 좀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이야기 자체는 재밌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현재 조계종에 보면 그 선센터 같은 게 있어요. 국제선센터인가? 이름이 뭐 국제교류센터인가? 국제선센터인가? 선 관련된 센터가 있어요. 이제 참선, 뭐 한국 선을 그 세상에 알리겠다는 그런 어떤 센터인데, 여기 센터장이 있습니다. 센터장이 조계종 승려인데, 이 사람의 과거 경력에 보면, 자기 전에 한번 이야기 들은 바에 따르면 자기가 이제 해외 나가서, 해외에 뭐 미얀마나 태국이나
등의 이제 해외 동남아 쪽에서 하고 있는 그 남방부 불교, 남전 불교들의 수행 방식을 가서도 한번 경험해 봅니다. 거기에서도 명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어만 다르지 사실은 명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하는 방식, 예, 이제 체험하고 실제 거기에서 수행도 하고 배우고 했던 스님인 거예요. 자, 그 스님이 거기서 했던 것 중에 하나 재미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실제로 백골을 앞에 놔둬놓고 이렇게 앉아가 참선하는 자신이 사진을 찍어 놨더라고요. 뭡니까? 백골간이죠. 제가 중요시 여기는 삶의 죽음을 직면해야 된다는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인데, 근데 이 스님 자신은 그렇게 크게 그 상황에 대해서 크게 와닿은 게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백골간 했었다 이거예요. 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공부하고 배웠는데 크게 와닿는 거는 없었다 이겁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말하는 수행, 승려, 방법, 뭐 참선 등등의 여러 가지를 배우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승려가 이제 그 뭡니까? 안거, 예, 한건지 동한건지 저도 잘 몰라요. 안거 기간에 이제 한국의 안거 절에서 안거를 하는데 마침 그 안거 하는 절에 이제 자기가 처음 절에 들어올 때의 동기, 예, 삼위승 생활 아마 같이 했었을 것 같은 동기생이 바로 앞에 앉더라 이거죠. 이제 그 사람이 앞에 앉아서 있는데 뒤통수가 이제 보이겠죠. 이제 앞에 서로 이제 차이들 쭉 앉으니까 뒤에 앉아서 딱 보는데 문득 자기 생각에 얘에 대한 어떤 마음이 탁 떠오르더란 말이죠.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감정이 들었다 이거죠. 근데 그 감정이 탁 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 뒤통수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다 이거예요. 갑자기 어떤 감정의 기복, 생각이 들었다 이거예요. 생각과 감정. 왜? 왜 그럴까? 뒤통수를 보고 이 친구에 대한 그 동기 당시에 이 사람에 대한 자신의 생각, 여러 가지 감정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직시하고 왜 의문을 던지는 순간 갑자기 자기가 빠사삭 하고 뭔가 하나가 깨졌다 이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 마음에, 내 안의 것을 발견한 거예요. 와장창 한번 깨졌다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의 공통점을 하나를 봐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의문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원래 계속 꾸준히 고민하고 있던 것이든가 아니면 어떤 순간 어떤 관찰을 했을 때 의문이 떠오르든가 어쨌든 간에 의문이 있어야 된다. 의문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의문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질문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패턴 뭡니까? 나에 관련된 거. 다른 사람의 손아귀에 있는 가시는 내 손에 있는 가시만큼 안 느껴져요. 가시 하나 박히면 그렇게 불편하거든요. 목에 가시 하나 걸리면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목에 걸린 가시를 내 목에 걸린 가시 같이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니 뭐 어떤 느껴보려고 노력하고 공감하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불편하겠다. 아유 저건 내가 알지. 아유. 근데 내 목에 가시에 걸렸을 때 그만큼 느낄 수 있을까요? 잘 안 느껴집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전쟁 치는 느낌일까요? 아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참한 일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내일처럼 느껴질 수는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인 걸 그 자체를 이해는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의 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경우는 백날 들어도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일처럼 안 느껴집니다. 내 것,
내 마음의 변화, 내 가슴에 있는 것, 나의 질문, 내 감정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야지 불교는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불교 안 돼요. 나의 것. 그러니까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관찰하고 있어야 돼요. 내 가슴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내 변화를, 감정의 변화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보고 있지 않으면 지나치면은 여러분은 그 깨달음의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끊임없이 오고 가고 있어요. 인연은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알아차리느냐, 내가 의문을 가지느냐, 그 순간. 원효가 의성과 함께 현장을 만나려 두 번째 원정을 떠나기 위해서 하룻밤 자는 동굴에 661년입니다. 의상은 자고 있고 자기는 자다가 갑자기 목이 맞아서 눈을 깼는데 어둠컴컴한 방에 의상을 깨워도 의상은 일어나지 않고 아이씨 문 없나 하고 막 두리번거리는데 뭔가 찰랑거리는 것이 의상이 자기 전에 방에 무담아 난다. 옳지 훌륭하다 사제 하고 들어가 꿀꿀꿀 마시고 진짜 꿀 마시네 하고 다시 잤다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섬주섬 입고 쑥 일어났는데 옆에 턱 하고 바지 턱 걸리게 뭔지 봤더니 떼구르르 굴러가는 게 보니까 해골이에요. 해골이네. 고개 탁 돌리려는데 해골이 툭 넘어지면서 물이 옆에 착 흘렸던 것이 잠시 눈에 지나친 거예요. 일단 가자 하고 가서 갑자기 고개 탁 떨어지면서 저 해골이 있는 물이 의심이 슬쩍 가는 거예요. 야 혹시 니 어상하니 주변에 혹시 뭐 바가지 물 담아놨냐? 아닌데요. 근데 어제 먹은 물이 뭐야? 전 뭐인데요? 갑자기 원효가 내가 저 해골에 있는 물을 내가 먹은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저 썩은 물을 먹었다고? 우엑 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엑 하고 쏟고 있겠죠. 우엑 쏟고 있다가 저 더운 걸 먹었다고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득 어젯밤에 먹을 때 아주 맛있게 먹었다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 줄줄 흘리면서 토하고 있다가 내가 왜 토하고 있지? 어제는 분명히 맛있게 먹고 잘 잤는데 그 순간 내 마음에 의해서 내가 지금 전혀 다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겁니다. 원효는 현장을 만나러 중국의 목숨건 원정을 한번 갔었고 실패를 하고 650년에 한번 갔다가 어선가 갔다가 실패 잡혀 돌아오고 다시 한번 또 목숨건 원정을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내가 그렇게 궁금했던 불교의 진이 마음이 중요하다. 더럽고 깨끗한 게 없다. 뭘 아무리 말해도 잘 모르겠는데 마음. 근데 마음에 따라 내 행위를 봐버린 거예요. 마음 생각의 차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와. 경전이 갑자기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막 그냥 더 깨끗하게 없다는 말도 이해가 가고 이해가 가겠죠. 예? 이해가 가겠죠. 갑자기 적용이 세상의 이해 적용이 내 행위, 내 생활 패턴, 세상 사람들, 나 경전 이것들이 패턴으로 쫙 하고 풀리는 겁니다. 의상아 나는 안 가도 되겠다. 근데 똑같은 원효가
해골물을 먹고 밤에 잘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욱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바라본 의상은 동일한 사건을 원효가 설명을 해줘도 원효에겐 똑같은 의상에게 똑같은 충격이 갈까요 안 갈까요?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아니고 내 목에 가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의상에게는 그 정도 충격이 안 와요. 의상은 중국이 다시 건너갑니다. 그렇죠? 원효는 남았다고 들 이야기하죠. 이게 이 일화조차도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사실이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어디에 중요시 여겨야 됩니까? 내 것에, 내 상황, 내 감정의 변화 보고 있어야 된다. 내 감정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언제나 1년 360을 내 밖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내가 안 보고 있을 뿐. 관찰하고 있어야 돼요. 이 관찰과 그리고 의문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착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고 알에서 깨어서 나오려면 결국 내 알껍질을 해봤자 결국 내 머릿속에 든 내 생각들과 내 감정의 변화거든요. 그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 감정의 변화가 드러나는 거. 화를 내든 우울하든 기분 좋든 기분 나쁘든 억울하든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의문을 가지되 누구의 것을? 내 것을 가져야 된다. 이제 여기서도 도달했습니까? 내 것? 내가 가진 의문,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 나에게 당면 과제, 내 손 밑에 손톱가시. 내 손톱 밑에 손톱가시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것이 중요치 않고 뭐 세상이 뭐 중요하고 뭐 대승이 어쩔 이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손톱 밑에 가시를 해결하는 사람이 세상의 가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승과 소승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도 해결을 못하는데 세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옳은 길을 못 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크게 와닿는다. 이거 이야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경허선사 이야기 해봅시다. 이 경허선사가 젊은 시절에 똑똑했다고 해요. 뭐 금강경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다 강좌를 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젊은 시절에. 근데 자기 은사를 만나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번 이제 절을 떠나서 도심지를 지나서 어디 여행을 하기 위해서 다른 절에 가려고 가는 길에 들른 도심도 들렀는데 그 들른 도시에 전염병이 막 돌고 있더란 말이죠.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막 한쪽에 막 기침하고 있고 막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막 난리법석이 되거죠. 경허선사가 자기가 금강경을 상에 매이지 말라는 금강경을 그렇게 서로 많이 하고 자기가 다 한다는 것처럼 강좌를 했는데 막상 현실을 딱 부딪히니까 발 한 발자국 못 꺼내고 말 한마디 못하고 묵직하게 죽음과 삶에 대해서 삶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거.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경허선사가 이제 질문을 갖고 있겠죠. 그 질문이 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게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인지, 공포에 대한 두려움인지, 어떤 질문인지는 알 수 없죠. 병에 대한 질문인지, 어떤 질문인지는 어쨌거나 그는 가슴 속에 꾹하게 이제 자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봐버렸어요. 관찰했어요. 그리고 그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참선하고 했다 합시다. 어느 날 뭐 다른 어떤 지나가던 어떤 개성을 보고는 그것이 너무 뭔가 이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다. 뭔가 와닿을 것 같은데 애매하다 이거죠. 이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개성을 잡고 참을 합니다. 보통 말하자면 화두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어떤 그걸 획득하고 드디어 풀었다 이거야. 드디어 알게 됐다 이거야. 자, 경원선사가 무엇에 질문을 던진 겁니까? 남의 죽음에 던진 겁니까? 내 가슴에 나에서 던진 겁니까? 내 거에 대한 거예요. 내 손톱 밑에 가시. 그에 대해서 절실한 의문과 의심, 질문이 떠오른 겁니다. 그 질문을 그가 해결하고 그가 견성했다, 깨달았다. 실제 그가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 돌아가셨지만 성철 스녀, 성철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날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하두가 이렇게 있는데 붙잡혀 있는데 이게 잘 안 풀리면 이게 성철 스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왜 네 하두는 내가 왜 들어주냐고. 하두는 내가 니한테 주는 거지. 네가 네 하두를 가져와봤자 내가 네가 니한테 뭘 해. 네 하두 네가 해. 네 하두 네가 하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준 하두가 상대방에게 큰 의심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까? 당신 뭔데? 성철 스님, 죽은 성철 스님이라서 내가 참 하긴 하지만 앞에 있는 사람의 질문, 앞에 있는 사람의 화두, 그가 맺혀 있는 것에서 그가 하고 있는 것에 전념하라고 해줄지 좀 못할 망정. 네 하두는 난 모르겠고 내가 하두를 주는 것은 네가 참을 하든가 하잖아요. 네가 주는 하두는 네 끝이 그 사람한테 뭘 도움이 되냐고. 뭐라고요? 이제 다른 이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질문이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한테 너 누구야? 라고 했는데 내가 그게 가슴에 꽉 와닿았다. 꽉 하고 꽉 맺혀가지고 그게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게 나의 질문이 되겠지만 들었는데 나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별로 의문이 들지도 않고 절실하지도 않은데 그 화두를 붙잡겠다고 붙잡아줘요 그가? 여러분이 가끔 화두를 잡으려는데 화두가 안 잡힙니다. 어쩌고 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절실하지 궁금하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화두가 잡혀요? 궁금하지 않은데 남이 준 화두가 잡혀요? 안 잡혀요. 내가 대충 보고 고른 화두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여러분의 화두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손에 박힌 가시가 화두가 돼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화두가 뭐라고요? 의문과 질문이 뭐라고요? 나한테 충격을 줄 수 있는 그 순간 나한테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떤 말 던지거나 아니면 내 가슴 속에 내가 떠올랐던 것에 대해서 내 화두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책에 적혀있는 100년 전, 200년, 3000년, 1000년 전에 적혀있는 화두 그거 여러분이 읽어봤자 그거 내한테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게 왜 그걸 잡고 있어줘요? 잡아집니까? 그게 안 잡아지지? 내가 궁금한 것, 내 당면 과제, 오늘 나를 흔드는 내 것, 내가 되지 않는 것, 그것에 의문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라. 의문을 가져라. 질문을 던져라. 왜? 의문과 질문 없이는 해결책도 나오지 않는다. 그 의문과 질문은 책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이 던져준 화두가 아니고 내 가슴 속에 울리는 내 목의 가시를 내가 막힌 것을 나에게 떠오른 당면 과제를 내가 안 되는 것을 나에게 의문이 떠오른 것을 의문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그게 절실하게 느껴지고 그래야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야 그것이 해결됨으로 해서 내 인생이 바뀐다. 내 인생의 나머지에도 적용이 된다.